이재명 씨 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는 2025년 6월 3일 제20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그 이재명 씨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는데 날짜는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약 판매도 하고 기사로 다루기도 하고 그랬죠. 특이한 것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씨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재명이 합니다. 이랬죠. 이재명이 합니다. 이재명 씨의 선거를 돕는 조직도 항상 이런 것이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재명이 합니다. 늘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선심 쓴 제목의 책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치인이고 이러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치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자료, 정보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가 여럿 있으면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표지를 펼치면 그 겉표지 날개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이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저자 소개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재명 씨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1964년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안동 사람이구나 이러겠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4년에 초등학교가 있었을까? 이것은 언론사라든지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시기별로 잘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야 하는 겁니다. 성남시 상대원동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 이게 좀 중복되는 것인데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아직 나이가 어리죠. 근데 그럴 때 그 소년일 때 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거를 소년공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해 놓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앙대학교 법대에 들어갔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그때는 사법고시였죠. 지금은 변호사 자격시험 또 그전에는 사법시험 이렇게 명칭이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성남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시민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06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에 이미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청소년일 때 공장에서 일을 했고, 안동 사람이고, 이게 지금 이 책의 저자 소개가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긴 할 겁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20대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22년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고, 또 예상치 못한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기적의 확률로 살아났다.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과 싸우며 국민들과 함께 12월 3일 내란을 이겨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산다. 여기까지 보면 꽤 괜찮은 소위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학교를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법대를 갈 때까지의 과정이 대부분 우리나라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은 정규 교육은 이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 다녔다. 그런데 이 정규 교육을 국민학교만 다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검정고시로 이 내용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976년에 3개 국민학교를 졸업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2년이죠. 78년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2년 만에 80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81년에 대학 입시를 봐서 82년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1학년이 돼서 86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에 4년 만에 대학교 1학년이 된 거죠. 보통 학생들 같으면 6년이 걸리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은 돈도 벌고, 공장에서 돈도 벌고, 검정고시 공부해서 시험도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한 가지를 이야기해 두면, 이 공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한글, 한국어, 한국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습득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놓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에 시험 준비, 수험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를 대단히 많이 하죠. 책을 좋은 책을 읽어야 하겠지만 책을 수천 권을 읽었다. 그런 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어떤 지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책을 충분히 많이 읽고 또 가족과의 관계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생활을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언어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공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물론 자격은 인정받은 그래서 성공했다고도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우리말 한글이나 한국어를 그 스스로 체득하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 말을 쓰고 우리 글을 쓰는 그 능력, 이 능력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좀 부족함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이 이재명 씨의 책을 보면서 조금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이 왜 중요한가? 한국인이 한국어와 한글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심정을 바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상과 심정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자격증을 빨리빨리 따서 변호사가 돼서 박사가 돼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없게 되면 결국은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애로가 있다. 그 점을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이렇게 뭐 소위 등용문을 통과했다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86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그해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사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다음 해죠. 87년 11월에 안동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검사 시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나 판사로 나가지 않고 나중에 인권변호사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76년에서 87년까지 정규교육은 국민학교만 다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그런 성공을 거둔 스스로 노력으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87년에 검사 시보가 됐다. 사실 86년에 사시 합격을 했다. 검사 시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팔자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 가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혼인의 문제도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돈 싸들고 가서 혼인한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성공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밖에 자꾸 이 사람이 부르청소년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제 많이 누적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87년 이때 이후로 변호사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은 부르청소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1986년부터 2025년까지 40여 년 이 사람이 지금 61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생에서 40여 년이면 그게 더 본인의 인생이겠죠. 그동안
이 사람은 상류층이었다. 빈곤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소년공, 빈곤한 사람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이 정치인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 법률 전문가, 변호사, 시민운동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정치인이 됐을 때 그의 이력, 경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6년에 열린우리당의 노무현 대통령 때겠죠. 거기 입당을 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뭐를 얼마나 했나 봤더니 2006년 5월에 이미 성남시장에 출마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실패를 했지만 이 정도면 좀 거물급이죠. 피라미가 아니죠. 출발부터. 이 사람은 사시 합격자, 변호사니까.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고 이제 실패를 했다. 그리고는 2006년인데 2010년에서 14년까지 성남시장을 했고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합니다. 8년 길죠. 재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2017년에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민주당 경선 후보가 됐었고, 어쨌든 시장 8년 하고 2018년부터 다시 2021년까지 이제는 경기도지사를 합니다. 아주 굵직굵직하게 쭉 하고 있죠. 2021년에 또 대선 경선에 나가고 2020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서 실패. 그리고 대선도 벌써 몇 번 노리고 있죠. 이 사람 이렇게 집요한 것을 보면 대선 나가고야 말겠다. 대통령 되고 말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죠. 항상 보면 아주 독하게 이렇게 매달리고 뜻을 이루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2022년에서 현재 그 24년 5월까지 그리고 또 이어서 현재까지 국회의원입니다. 5월 29일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이제 뭐 보궐선거 대선 그 경선 후보가 돼 있죠. 이렇게 계속 저 위쪽에서 계속 이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전에 뉴스에서 봤죠. 그 피습을 당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문장도 좀 살펴보긴 해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다시 출생지입니다. 안동이냐? 집이 안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동은 유림의 도시고 뭔가 좀 그 학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사실 지금 안동은 하회마을이 대표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 살았던 사람인가? 재미있는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서 소개를 하죠. 2021년 이때도 대선 때인데 경북매일신문이 그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러 그래서 이
출생지를 찾아가 봤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재명 씨는 생년월일이 여기서 64년 그랬는데 1963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4년 12월 22일이 공식 생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죠. 64년 12월 22일. 왜냐하면 63년인지 64년인지 모른다고 하면 63년 12월 64년 연초 이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통째로 2년이 차이가 나게 되죠. 아무튼 잘 모른답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이 64년 12월 22일은 학교 들어갈 때 그 모친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가 이 날짜를 정해준 그 날짜라고 합니다. 아무리 옛날 일이라지만 참 재미있죠. 그래, 이게 이재명 씨 생일이 됐답니다. 근데 좀 보니까 그때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이 안동, 우리가 생각하는 안동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뚝 떨어진 촌입니다. 그런 시골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었다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겠죠. 이 출생지가 어디냐면 안동, 여기 안동군 예안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안까지 맞습니다. 예안면 도촌동 지통마라는 곳입니다. 이 지통이라는 것은 한지를 뜨던 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용도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 이 초등학교는 잘못 썼다고 그랬죠. 3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통마가 어딘가를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사람이 태어난 이 집이 있는 곳, 여기에서 이 학교까지가 무려 6.4km나 된답니다. 여기를 걸어서 다녔다는 얘기겠죠. 비가 오면 냇물이 몇 개나 있어서 바지를 걷고 건너야 됐다 하니까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6.4km를 갔다가 6.4km를 걸어오는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 3개 국민학교,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좀 더 큰 데겠죠. 여기가 3계리라는 곳입니다. 예안면 3계리, 여기는 더 촌이고, 여기에서 안동시 대략 안동시 뭐 중심가까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37km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이 태어난 생가지통마는 우리가 생각한 안동도 그렇게 안 크죠. 그런데 그 안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다.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집안에 대해서도 이 사람 집안이 그렇게 막 빈곤하고 그 소위 밥도 얻어먹고 사는 그런 빈곤 가정이었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통마의 가장 저 동쪽 끝자락에 있는 그게 이제 태어난 집인데, 아마 그 할아버지가 소위 좀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지통마에서 영양군으로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가서 우시장에서 소를 사다가 여기에서 소를 다시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20세기 전반기에
백마를 타고 가서 소를 사와서 판매를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빈곤은 아니다. 오히려 풍족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조부가 그렇다고 했죠. 이거는 뭐 취재한 내용이니까 이 매일신문이 할아버지가 좀 풍족했지 않나 싶은 게 아버지가 이제 좀 가까이 왔죠. 이재명 씨 아버지가 이재명 씨 아버지는 영양군 사람이랍니다. 영양군 사람인데 무려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빈곤한 집에서 그럴 수는 없죠. 대구, 그것도 영양군에서 대구 갔으면 유학이죠. 대구 청구대학교를 중퇴했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편이었죠. 그리고 이 지통마라고 하는 요 마을 동장, 그러니까 뭐 이장이 아니고 동장이라고 굳이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동장을 맡은 적도 있고 한때는 순경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한때는 선생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탄광 관리자, 그래도 관리직이죠. 관리자 일도 했고 이제 이런 정도. 대학도 입학을 했고 일도 이런 일들을 했던 그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는 역시 나옵니다. 노름을 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이제 성남으로 간 다음에 그 시장통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났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직위들이 교직에 계속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또 역시 그 시대상을 고려하면 잠시 이렇게 했던 모양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든지 이 촌인데 이 촌에서 이사를 뭐 3번 4번 다니다가 떠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 어째서 이 동네를 가족이 떠났느냐.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는 말해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 야반도주했다. 밤에 몰래 도망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성남시 상대원 시장으로 갔다고 어디 갔는지도 알고들 있었다. 그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노름을 했다든지 뭐가 어땠다든지 상관없이 동네에서 갑자기 아주 먼 데로 휙 갔는데 그냥 그렇대라고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문거리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아주 못된 흉악범, 범죄자 뭐 이런 거는 아니다. 굳이 쫓아가지도 않고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취재를 해보니까 이 지통마에서는 이게 경상도인데 더불어민주당 측 이재명 씨에 대해서 다들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씨도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 지통마 또 이 예안면 여기에 아주 잘했다고 하죠. 서로 자매결혼도 맺고 해서 고향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을 국민학교만 나왔다. 그런데 뭐 국민학교를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하니까 또 이재명 씨 본인이 자기 1학년 성적표도 공개하고 그랬다고 하죠.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남시장을 무려 8년이나 했다. 이거를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재명 씨가 그 형하고 사이가 형제의 난이라고 할까? 난이 이때는 안 맞죠? 서로 다툰 정도가 거의 견원지간이다. 사이가 극도로 나빴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다름이 아닌 이재명 씨하고 그 형님인 이재선 씨하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이 사이가 극도로 나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아주 많죠. 이재명 씨는 7남매인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친형 이재선 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 형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 공교육을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다니고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국민학교만 졸업했고 여기는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죠. 그리고 같이 성남으로 와서 고등학교는 역시 검정고시로 그러고 83년에 건국대학교에 경영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84년에 그러니 대학교 2학년이죠. 이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 보면 이 형제가 다 상당히 뭐라고 할까 우수했다고 할까 이런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 모두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죠. 형은 회계사. 이게 꿈의 자격증 아닙니까? 본인이 그만큼 유능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생은 변호사에다가 선출직 공무원 이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정치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제 모두가 아주 능력이 있고 또 목표를 정하고 참 노력하는 그래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형제가 왜 이렇게 다투게 됐을까? 그런데 원래는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하죠. 이제 사이가 나빠진 것이 바로 이 이재명 씨가 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 특히 성남시장을 하게 된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재명 씨가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시민운동을 했다 할 때 형제가 이것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의한 어떤 권력 이거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같이 해왔다. 그랬는데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형하고 오히려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은 회계사니까 회계사로서 성남시의 예산 운영 그리고 인사 등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 씨는 시장이 하는 일에 민간인이 끼어들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사연은 많죠.
이제 이게 형제 사이가 벌어지게 된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을 할 때 이재명 씨도 그런 정의감이 있었겠죠. 인권의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게 또 인권 변호사로서도 유능했을 것이고 시민운동가로서도 유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인으로서도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멀어진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원래 시민운동 인권 변호사를 할 때는 불이한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감시자 역할을 하던 형제가 그 동생이 갑자기 감시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패한 정치가로 변신을 해버린 것이다. 저 지적하는 걸 보면 그렇죠. 이렇게 돼서 둘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성남시장이 된 동생은 지난날 자기들 형제가 해왔던 그 시민운동, 그 감시자의 비판을 못 견뎌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였던 사람이 시장 자리에 앉으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그들을 공격한 일도 있죠. 이재명 씨는 그런 부패 정치가로 본인이 바로 돼버리는 것일까?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궁금해지죠. 같은 부모 아래서 성장한 친형제가 어째서 이렇게 서로 다른 리걸 마인드를 지니게 됐을까?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유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할 때 이런 사람은 만일 정말 리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리걸 마인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면 그런 사람은 선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리걸 마인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아직도 감시자의 시선을, 감시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형이 비판하는 상대가 돼버린 동생, 이 동생은 부패 정치가의 모습이겠죠. 여기에서 이 사람은 부패 정치가라고 친형이 공격하는, 다시는 그 형이 원했던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쭉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런 점을 볼 때 이 형이 가지고 있던 감시자의 정신, 시민운동가로서 행정공무원은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동생이 한 30%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법카 사건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이재명 씨, 이재명 부부의 이 법카 사건,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겁니다. 이재명 씨가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이재명 씨 부부의 이 법카 사건이 국민이 인식하는 게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자기들 샌드위치 하나 먹겠다고 부하 직원을 하인처럼 부려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법카 사건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도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계속 쌓여서 돈이 많아진 건데 한 건 한 건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푼돈을 가지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다고 하는 이 탐욕,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커서, 그 이익이 너무나 커서 이성을 잃었다가 아니고 아무리 작아도 다 챙겨 먹겠다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 마음이 돌아앉는 것이죠. 지금은 인기가 있다 하는 거 가지고 지지도 얼마, 인기도 얼마 하는데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결국 선거해보면 나오겠죠. 경선 끝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뽑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그 성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국민이 절망하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쌓아안고 본인도 시원찮았지만 그래 뭐 돈을 얼마를 흥청망청 썼다, 얼만큼을 뭐 정부의 돈을 먹어치웠다, 사치했다, 뇌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이 된 상황에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법카 사건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법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씨의 전담 변호사처럼 뭐 조국 씨 변호도 맡았다는 사람을 특별히 데려다가 변호인이 붙어서 이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할 말이 없는 게 그 후임으로 들어온 김동연 도지사가 이거는 그 혐의가 있다. 범죄로 보인다 해서 수사 의뢰를 한 그 건수가 상당합니다. 몇십 건이죠. 그 감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 이거는 범죄 가능성이 있다. 크다. 이래서 수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변호사 수법으로 이걸 빠져나오자고 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건 어쨌든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서 절차가 어긋났네, 증거가 불분명하네 해서 빠져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벗어나서 대통령인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후임 도지사가 그리고 그 당시 권익위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수사에 넘겼고 바로 그 4월 14일인가 바로 김혜경 씨 그 검찰이 300만 원 구형했죠. 그 중에 하나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이와 같은 법카 사건, 이익을 탐했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권운동이니 인권변호사니 하는 걸 입에 달고 살던 이재명 씨가 바로 그 인권을 소위 엿바꿔 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슨 인권입니까? 이 법카 사건, 이걸 저지르는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정신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사람을 밟고 위에 서 있는 그런 신분이다. 이런 정신 상태인 겁니다. 뭐 소년공팔이 하고 있는데 40년 귀족처럼 상류층으로 돈 부족한 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이 법카 사건 저지르고 사람을 부려먹고 자기 그 공무원을 자기 욕실에 화장품 바꿔 넣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부리고 사람 위에 올라서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재명 씨를 이제 쫓겨난 윤석열이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내란 세력이 윤석열을 우리는 큰 죄를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범이라는 겁니다. 자범도 좋으니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평생 감옥 담장이를 이렇게 걸으면서 살아온 제 마누라 지키겠다고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 제 마누라 지키겠다 하다가 결국은 부하 직원들하고 술 처마시다가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한심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뭐 자범 맞죠. 또 그래서 내란 세력이 윤석열이는 악귀는 아니야.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만하다고도 봅니다. 내란이어서 문제지. 또 이런 식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이에 비하면 박근혜는 어떻습니까? 박근혜는 더 별거 아닌 자범이죠. 박근혜 그 사람이 윤석열이보다 덜 악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위반한 공무원인데 그걸 죄 없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 없죠. 이재명 씨가 바로 이런 내 발밑에 인간을 밟고 사는 게 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누라도 초밥 먹겠다 이러면서 부하 직원을 똑같이 하인처럼 부려먹었다. 뉴스를 보면 그렇죠. 그 이재명 씨가 도지사 주재 성남시장 때도 형한테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 형도 용납을 못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도지사 주재에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인가? 우리가 윤석열이를 경험을 했는데 그보다 더하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별짓 다 할 거다. 우리나라 국군에 마가 끼었냐? 어떻게 갈수록 더 나빠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씨를 대통령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인 겁니다. 이재명을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권자 여러분이
윤석열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어퍼컷 할 때, 말 같지도 않은 당협위원장들 갑자기 우르르 와서 입에 떡 넣어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거 경선 부정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했을 때 다들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 보고 쉬쉬하면서 윤석열 지지했지 않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도 이재명 지지하면서 투표할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 앞길이 흙구덩이를 향한다. 이 사람이 악기여서가 아니고 우리의 선거제도는 멀쩡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은. 다만 여러분이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을 불러 대통령에 앉히고서는 왜 탓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 뽑은 이 대통령 후보자, 여러분이 잘못 앉혀놓은 대통령인 공무원, 그리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무슨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충성하고 그 사람에게 예우를 해라, 예의를 갖춰라, 이런 그런 강렬하게 원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불운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군을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 있죠. 노하면 됩니다. 안 뽑아주면 됩니다. 사실 윤석열 20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더라도 그 본인들을 위해서도 이 안 뽑아주는 게 답입니다. 본인이 깜이 아니면. 박근혜나 윤석열도 그렇게 무대에 올려놓고 부추기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안 뽑아줬으면 저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그 저자 소개이기 때문에 이 저자 소개의 내용을 그냥 번지르르하게 보고 지나가면은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별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그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한, 그래서 모두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렇게 안동 사람이야, 인권 변호사였어,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순탄하게 정계에 나와서, 그래서 특히 이 내란을 일으킨 저 악한 윤석열과 싸우면서 12월 3일 내란을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그야말로 미담의 미담으로 점철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첩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형의 비판도 용납을 못하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를 드러낼 것인가. 지금까지 많이 봤죠. 어떤 뭐 포용이니 수용이니 말은 잘하지만 친형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법카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카 사건이라는 것이 내란만큼 사죄로
덮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은 별개이고, 일단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참 잘못 살아온 거다. 법으로 따져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떳떳하게, 태양 아래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는 이런 심보는 대통령인 공무원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윤석열의 더 악화된 버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가야 하겠죠. 지금 당장 뉴스로 나오는 것은 그 아내, 그 부인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참 데자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도 경선 단계에 이미 그런 이야기 나왔죠.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라, 아니면 이혼해라. 지금 우리는 또 같은 상황 하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사람도 아내를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지금 그 재판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카 사건 돌아다니면서 고기 먹고 뭐 먹고 무슨 이런 그 나열하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카 사건이 가지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부인을 감옥에 넣을 거냐, 넣고 시작할 거냐, 윤석열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